우리 사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리고 꾸준히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죠. 오늘은 그 주제 중 한 가지인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나이대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우리는 촉법소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 오해로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사회에선 14세 미만 전체를 부르는 범주로 사용이 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바라볼 때는 10세에서 14세 미만을 부르는 명칭이지만 사회에서는 14세 미만이면 모두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며 14세 이상의 경우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다른 두 단어보다 유독 더 친숙해졌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나이대가 촉법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실 오해라기보단 착각이겠지만 촉법소년의 부모 혹은 촉법소년인 당사자들은 촉법에 속하는 나이이기에 민형사상 모든 법에서 나는 무적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내리는 형사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간혹 민사상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촉법소년 당사자나 해당 가족들이 속된 말로 배째라를 시전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사실 처음부터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법이 제정된 건 1958년이지만 미디어의 발달이 되지 않아 촉법소년 혹은 조금 더 윗세대 분들에게 친숙한 소년범죄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주 노출되는 일이 없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스럽게도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며 점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 촉법소년이 늘어나고 강력범죄가 증가되는 체감 역시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촉법소년의 범위를 만 12세에서 14세가 아닌 만 10세에서 14세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시점 이후 2010년대쯤부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만 것이죠.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비교적 최근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면 2019년도까지만 해도 1만 건 근처였던 촉법소년 범죄는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만 1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5대 강력범죄라 불리는 문제들도 촉법소년들에게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발생 연도에 상관없이 촉법소년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또는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는 강력범죄 사건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2010년 10월 평소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집에서 자고 있던 4명의 일가족 전부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죠. 휘발유를 구할 때는 범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학교 과학 시간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8.5리터의 휘발유를 구매를 했으며 그걸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자 하루 동안 자신의 방 안에 보관을 했다는 것부터가 우발적이기보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그렇게 진행된 범죄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심지어 방화를 저지를 때는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현관문 앞까지 매우 꼼꼼하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고 하죠. 또한 잡힌 뒤 진술에서 죄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만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가족들이 쉬고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자던 안방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린 정황상 해당 진술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는 점은 범죄 은폐를 위해서 CCTV에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범죄 현장을 떠났으며 범죄 현장을 떠나 배회하던 도중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배인 점퍼를 주는 등 범죄 은폐를 위해 어린 나이임에도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매우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죠. 2019년 12월 친구를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 흉기를 60여 차례나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잡힐 당시 주변 혈흔을 지우다가 잡혔다고 하는데 피를 지워야 한다는 걸 인지한 자체가 이미 범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며 우발적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 없이 시설 위탁 처분만 받고 끝나버렸으며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촉법을 없애달라라는
없다는 그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초중생 수십 명이 몰려와 또래 여학생 2명을 에워싸고 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거짓말을 통해 A양을 공원으로 불러냈으며 함께 따라온 B양까지 함께 공사장으로 데려가 그렇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죠. 가해자들은 SNS 라이브를 통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다가 자신들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시청자들에게 모두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40여 명이 모여서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걸 합리화한다는 건 이미 어린 청소년의 범주를 떠나서 조직폭력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례인 거죠. 방금 소개해드렸던 3개의 사건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전혀 우발적이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하는 걸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어리지만 범죄를 은폐하려는 모습이나 엄프를 시도해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들을 보면 이미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들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럼에도 촉법소년 같은 법적 테두리로 그저 나이에 따른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질 만한 문제인 게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도 역시나 이 촉법이라는 개념에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사례부터 하나 살펴보자면 독일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2023년 독일에서 12세, 13세인 두 소녀가 같은 동네에 사는 13세 소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4세 미만은 형법상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정신과 병동으로 보내졌으며 우리나라의 여론과 마찬가지로 독일 내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촉법에 관한 형법 강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나라의 예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3년간의 사회갱생훈련만 처분을 받고 끝이 났었죠. 이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 미성년자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었고 결국 2022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14세에서 12세까지로 형사처벌 가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2022년 8월 간수성에서 여아가 살해당한 사건이라든가 2024년 허베이성 중학생 살해 사건 등 본래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 범죄에 대해 비록 미성년자이기에 사형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었죠. 미국도 미성년자들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2023년 5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12세 소년이 햄버거 가게 종업원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서 12년 구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었죠.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방금 사건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심각한 흉악범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었기는 합니다. 2003년 2월 워싱턴주 에프라타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미리 합의했던 두 소년이 동네 친구를 불러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두 소년은 잔인한 구타와 함께 30여 차례 이상 칼로 찔러 친구를 살해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와서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고 하죠. 심지어는 둘이 말을 맞춰서 범죄를 벗어나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해당 친구를 죽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메모장까지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소년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의 결정에 의해 성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급 살인죄가 적용돼서 두 소년은 각각 20년과 14년을 징역형으로 선고를 받게 되었죠. 사실 촉법소년의 적용 범위를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도 촉법소년 혹은 미성년자 처벌 기준과 그 범위들을 강화를 했을 때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만 아이들은 배우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자신들이 촉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이용하는데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 부분에서 예외가 없는 상황인데요. 23년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이 집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자전거로 고개운전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해당 사건에서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말하며 당신들이 무얼 할 수 있냐고 적반하장을 보였었습니다.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촉법을 입에 담으며 저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바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예시를 들자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악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 행각이 연이어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22년 촉법소년 범위를 13세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다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와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사실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산하교정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재범률은 성인 대비 2배 가까이 높으며 꾸준히 40% 근처에서 최대 50% 가까이 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올바른 교정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의 수위마저 너무 약한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는데요. 25년 9월 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촉법소년 범죄가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19년 기준 만 22명이던 촉법소년이 24년 기준 21,478명으로 114%가 증가했다는 내용인 거죠. 촉법소년에 대한 방지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나라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 정도를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 영국 웨일스 지역의 경우 법정에서 무작정 처벌 수위만 올리기보단 벌금이나 사회봉사 등 다양한 시도를 준비해서 시행하고 보호관찰관 1명당 담당 청소년 수를 낮게 유지해서 밀착 관리에 힘을 썼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심리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직업훈련이나 스포츠 참여 등 청소년마다 개성에 맞춰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0년 781명이던 촉법소년의 수가 2022년 96명으로 무려 79%나 감소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었습니다. 미국 역시 구금 대체 프로그램, 약칭 CEP를 운영하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거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평균 15%로 미국 전체 소년 재범률인 47%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EP 역시 영국이 시행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국과 미국 두 나라를 결과적으로 관찰해 보자면 엇나가 버린 촉법소년들에게 보호와 관심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그리고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상 이 나이쯤 되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룰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효과적일지 모르는 정책이 얼마 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사례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는 상황이 생겼었죠. 인원도 생각외로 많았는데 서울대에서 2명, 부산대에서 8명, 경북대에서 22명이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생겨난 이유는 교육부가 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전달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점수나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자율이지만 반영 자체는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에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이로 인해 학폭 전력이 있는 인원들은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생기게 된 건데요. 비록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학폭 피해 사례나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다양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인 만큼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저 역시 다른 의견이 없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향한 범죄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소중한 아이들이 다른 소중한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살인이나 방화 그리고 성범죄 등 날이 갈수록 무서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느 쪽도 소중한 아이들이라면 엄한 처벌이든 엇나간 촉법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되었든 어른들의 관심 속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길을 만들어서 촉법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고 소극적인 방향성만을 고집하기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우리 목을 조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들 말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공부를 하다가 민법 관련 책을 펼치게 되었을 때 첫 페이지에서 마주했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법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는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원활한 사회가 된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이라는 문제에 한해서는 최소한이라는 그 억지력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일탈을 보호해주는 상황이 되었으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조차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리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당연한 논리와 책임감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벌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